어머니 드디어 미치신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며느리 얼굴에 똥기저귀를 던졌습니다. 손주 기저귀를요. 저도 그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억울하고도 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62살이죠.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화목하게 살았고 자식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준혁이를 키울 때가 생각납니다. 정말 힘들었죠. 당시에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일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섰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다행히 준혁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고요. 취업도 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준혁이가 30살이 되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도 몇 번 봤죠. 그러다 민지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밝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요. 직업을 물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도 보험 영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지는 당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월 수입도 꽤 된다고 하더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능력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저희 세대와는 다른 걸 느꼈어요. 예전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 살림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하고 여자도 커리어가 있어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민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으니 참 든든하다고요. 준혁이한테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민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했고요. 민지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민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 미팅 때문에 늦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객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잘 나가는 설계사라고요. 상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농담으로 그럼 우리도 보험 하나씩 들어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면 좋다고 우리 며느리 도와주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민지가 바쁠 텐데도 시간을 냈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었고요. 민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잘했습니다. 민지한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일은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달은 실적이 어떠냐고, 계약은 잘 되냐고요. 민지는 대답해 줬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많다고요. 이번 달엔 큰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게요. 친구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보험 설계사인데 정말 능력 있다고요. 친구들은 요즘 그런 며느리 얻기 힘든데
잘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민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냥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암보험이랑 실손보험이 있다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 보장 내용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요즘 나온 상품들이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보장도 더 많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요. 믿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설마 저한테 나쁜 보험을 권할까요? 그래서 민지가 가져온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민지가 또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연금보험도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변액보험을 권했습니다. 그 다음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보험을 5개나 가입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거의 100만 원이 됐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 연금에서 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요. 조금 줄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해야 노후가 안전해요. 라고요. 지금 아끼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설득당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민지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본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준혁이도 좋아했고요. 민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도 사줬고 태교에 좋다는 음식도 만들어줬습니다. 민지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르구나 싶었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가 생기다니요.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민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민지네 집에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갔고 빨래도 해줬습니다. 돌봐주는 도우미가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민지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기다린다고요. 계약이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기였습니다. 민지가 일하는 동안 누가 아기를 볼까요? 민지는 아이 돌보미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했어요. 민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저희 집에서, 이틀은 민지네 집에서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기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아기가 밤에 자주 깼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분유도 먹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제 손주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민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고객 미팅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 9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혼자 손주를 봤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날이 많아요. 어느 날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일찍 들어올 수 없냐고요. 손주가 엄마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보험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요. 실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를 채워야 한다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도와줘야죠.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인데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요. 친구들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험은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우리 며느리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5명이 만나줬습니다. 민지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가져왔고 설명도 잘했어요. 그중 3명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좋아했죠.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차츰 정도가 심해졌어요. 계속 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달라고요.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어차피 보험은 하나씩 드는 거고 며느리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희 며느리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고요.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지한테 솔직히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요. 민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부탁했습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손주를 봤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주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줬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아팠어요.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많았습니다. 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요. 나이가 있는데 아기를 매일 보는 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이제 민지한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매일은 힘들다고요.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지가 일하는 동안 누가 손주를 봅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급한 미팅이 생겼다고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손주를 봤습니다. 이미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몸이 안 좋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기다린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11시가 돼서야 민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도 그땐 화가 났습니다. 제가 공짜 보육도우미인가요? 인사도 없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민지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요. 준혁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또 보험을 부탁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사업하시는 분 없냐고 묻더군요. 법인보험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가 크다고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쳤습니다. 또 지인들한테 연락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잘 안 만나준다고요. 다들 보험이 충분히 있어서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순간 민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마치 제 의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에게 또 연락했습니다. 아는 사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보험 관련해서 며느리 좀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봐서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결국 제 지인에게 보험 계약을 따냈다고 했습니다. 큰 계약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손주 육아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민지는 아침에 손주를 제게 맡기고 나가고 고맙다는 인사도 점점 줄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봐주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딨냐고 타박했어요. 자기는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제가 아픈 건 궁금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민지가 시간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제가 아플 걸 어떻게 미리 합니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손주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참자고 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고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손주가 두 돌이 됐습니다. 드디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쑤셔도 견뎠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 시간이 생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오후 5시에 끝난다고요. 그 이후는 제가 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끝나고 민지가 올 때까지요. 적어도 3시간은 봐야 했습니다. 민지는 보통 8시나 9시에 들어왔으니까요. 지쳤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손주를 봤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를 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제 시간도 없었고
제 삶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 듣는 게 지겨웠는지 만나자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요. 힘들다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신음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였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이제 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틀은 누가 보냐고 물었습니다. 돌봄 선생님을 쓰면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넘는다고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손주를 봐줬습니다. 돌봄 선생님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했죠. 2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만큼 아껴준 겁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 봐주기로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니까요. 제 손주를 제가 안 보면 누가 봅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제 희생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3박 4일로 제주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자고요.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 이후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40년 전이었습니다.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요. 3박 4일이면 되니까 그 기간만 준혁이가 봐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민지가 휴가를 내거나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준혁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이 많다고요. 자기도 그 시기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가지도 못했어요. 여행에서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부러워만 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도 살고 싶었습니다. 저도 바다를 보고 싶었고, 맛있는 건 먹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손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하지만 조금만 더 참자고 했습니다. 손주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항상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잘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큰 상이라고 좋아했습니다. 플래티넘 클럽에 들어갔다고요. 업계에서도 알아준다고 자랑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성공 뒤에 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봐줬기 때문에
민지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고객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민지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포상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 간다고 했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하와이도 가는데 저는 제주도도 못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누가 손주를 봅니까? 당연히 저였습니다. 민지는 부탁한다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물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아빠가 봐줄 수 있지 않냐고요. 회사 일이 바빠도 자기 아이니까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난처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근도 해야 한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민지는 일주일 동안 놀러 가는데 말입니다. 하와이에서 편하게 쉬는데요. 저는 일주일 내내 손주를 봐야 합니다. 밤낮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주를 봤습니다. 밤에도 제 집에서 재웠습니다. 손주 옷도 다 가져왔고 장난감도 가져왔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손주가 밤에 두세 번씩 깼어요. 악몽을 꾸는지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토닥여 줬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그을렸더군요. 하와이 햇살에 그을린 거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몇 살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선물은 없었습니다. 초콜릿 하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만 했습니다.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몸져 누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몸살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리했던 게 한꺼번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너희 며느리가 보험을 자꾸 바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 걸로 들라고 한다고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끈질기다고요. 거절해도 계속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민지한테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한테 보험을 바꾸라고 하냐고요.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바꾸는 게 맞다고요. 고객 관리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새 상품을 안내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게 영업이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좋은 마음에서 의리로 가입해 준 건데요. 그걸 계속 갈아타라고 하다니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민지한테
제대로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제 체면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에만 계셔서 자기 일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고요. 자기는 틀린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거라고요. 프로답게 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줄 리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핑계인 걸 알았습니다. 저를 피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이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요. 너희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연락하니까 나까지 피하게 된다고요.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희로애락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지 때문에 제 인간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지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까지 다 떠나갔다고 30년 우정이 다 깨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이는 미안하다고 민지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전하겠다고요. 제발 민지를 말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그러더니 재차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가족이니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요. 자기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회사에서 잘린다고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친구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냐고요. 내 인간관계를 망쳐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이용이 아니라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분들도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라고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민지에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입했던 보험료를 못 내게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보험료 10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뇨가 있었고 저는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만 원은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해졌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보험을 좀 줄이고 싶다고요. 한두 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요. 이미 넣은 돈도 아깝다고 계속 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손해본다는 거요. 하지만 더 이상 못 낸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실적에 영향 간다고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들이 제 실적의 큰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며느리 실적을 걱정해야 합니까? 제가 민지 실적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까? 제 노후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지 실적보다 제 노후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해지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고 울먹였습니다. 민지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건 민지라고요. 시어머니를 이용만 했다고 했습니다. 제 지인, 친구들까지 이용했다고 소리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손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 시간을 다 포기했다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제 건강도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반박했습니다. 자기는 강요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고 생색 내시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자발적이라고 말하다니요. 게다가 저는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도 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지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 먹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끝내기로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싸운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미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애원했습니다. 큰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법인 계약인데 오늘 안 만나면 놓칠 수도 있다고요. 제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습니다. 결국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반겼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그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봤거든요. 손주는 일주일 사이에도 자란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6시까지는 올 거라고요. 늦어도 7시까지는 온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늦었으니까요. 손주랑 놀아줬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습니다. 점심도 해먹였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민지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고객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통해서 비싼 계약 많이 따냈다. 역시 시댁 인맥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말도 들렸어요. 어머니 친구들은 다 멍청해서 보험 들라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대로면 다음 실적도 문제 없다고 말하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활용이라니요. 제가 활용 대상이었습니까? 제 인맥이 며느리 실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아는 사람이 많으시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다 소개받아서 계약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효자 상품이에요. 시어머니가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효자 상품이라고요. 제가 상품입니까? 제가 물건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똥기저귀가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매일 손주를 봐주고 친구들한테 민망한 부탁을 하고 제 돈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이라니요. 민지가 통화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기저귀 가르라고 시킨 건 다 하셨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기저귀를 던졌습니다. 민지 얼굴에요. 민지는 기저귀를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나갔냐고 악을 썼습니다. 저도 미친 짓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 손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게 한 번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인맥 활용한다고 효자 상품이라고 말한 거 다 들었다고요. 민지가 변명했습니다. 그냥 고객한테 하는 말이었다고요. 사업상 멘트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민지의 본심이었습니다.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자처해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도 어머님이 보겠다고 했다고요. 자기는 부탁만 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니까 지금까지 도와준 건데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허리띠 졸라맸다고요.
병원비도 아껴가며 보험료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기 실적에 영향 간다고요. 제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적만 걱정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저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민지 때문이라고요. 민지가 너무 끈질기게 연락해서 친구들이 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다 망가졌다고 울었습니다. 싸움이 커졌습니다.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손주한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요. 일하면서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집에서는 애 돌보고 정신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용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 친구들까지 괴롭혀도 된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매일 아기 돌보는 게 쉬웠겠냐고 소리쳤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손주한테는 죄가 없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 말해줬습니다. 민지가 한 말을요. 시어머니 인맥 활용한다고 효자 상품이라고 말했다고요. 기저귀를 던진 것도 말했습니다. 남편도 분노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말자고요.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 말에 동의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기로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5개를 모두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고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랑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해지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제 때문에 억지로 가입한 거니까요. 이해해달라고 사과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지하고 싶었는데 제 눈치가 보여서 못했다고요. 이제 해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해지했습니다. 민지 실적에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알바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보험을 해지하셨냐며 친구분들도 다 해지하시게 한 거냐고 윽박질렀어요. 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악을 썼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요. 손주도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손주 할머니가 손주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2년 동안 희생했는데, 제 시간을 다 포기했는데, 이기적이라고요. 친구들도 잃고, 건강도 망가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되려 말했어요. 이기적인 건 너희라고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도 크게 싸웠습니다. 자꾸 준혁이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라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손주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민지가 자초한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손주가 그리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손주 생각에요. 잘 크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실적이 떨어져서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준혁이네가 이사를 간다고도 했습니다. 작은 집으로요. 지금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더 작은 데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지가 일을 안 하니까요.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저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제 친구들을 돈줄로만 본 결과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준혁이네가 왔는데요.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준혁이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 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명절을 남편이랑 둘이 보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차례상도 작게 차렸습니다. 둘이 먹을 만큼만요. 예전에는 준혁이네 가족까지 와서 북적였는데요.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손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컸겠죠.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40년 만에 가본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습니다.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예전처럼 지냅니다.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그립긴 합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손주가도 크면 이해해 주겠죠.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요. 할머니도 사람이고, 할머니도 자존심이 있고, 할머니도 인생이 있다는 걸요. 그때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용당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소중합니다. 며느리 뒷바라지만 하다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손주를 못 보는 게 슬프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